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21번째 시간이고요. 폐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폐암의 증상들에 대해서 다뤘죠. 오늘은 폐암의 조직학적 분류부터 시작해서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나왔을 때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병기 설정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길이 보고서 약간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간에 끊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용이 조금 기니까 저기 중간에 쉬어가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폐암은 조직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비소세포 폐암, non-small cell lung cancer와 소세포 폐암, small cell lung cancer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다시 NSCLC를 스쿠어머스 셀 칼시노마, 아데노칼시노마, 라지셀 칼시노마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라지셀 칼시노마는 국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USML에도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쿠어머스 셀 칼시노마, 아데노칼시노마, SCLC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스쿠어머스 셀 칼시노마입니다. 주로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들한테서 중심성 암으로 자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비교적 느리게 자라고요. 메타스테시스를 조금 더 느리게 하는 편이래요. 그래서 폐암 중에서는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얘가 라지 에어웨이에서 자라다가 그거를 라지 에어웨이 전체를 턱 하고 막아버리면, 즉 브론키얼 옵스트럭션이 생기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텔라타시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특히 right upper lobe에 생기면은 그거를 골든 S 사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직학적으로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스쿼머스 셀의 특징을 보이는데요. 여기 분홍빛으로 보이는 케라틴 펄, 이게 가장 알아보기 쉬운 특징이고, 지금 이 사진에서는 배율이 낮아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고배율로 보면은 intracellular bridge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시험에서 잘 나오는 얘기는요. 여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humoral hypercalcemia of malignancy. 얘가 이제 PTHrP를 분비해서 뼈를 녹여가지고 혈액의 칼슘 농도를 확 높여버리지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몰랐는데 USMLE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스쿠어머스 셀 칼시노마는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갑자기 중심부에서 네크로시스가 쫙 발생하면서 그게 캐비터리 레전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이런 캐비티 포밍 튜머의 대부분은 S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문제 풀다가 그냥 한 번 나온 내용이라 가지고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데노칼시노마입니다. 요건 대부분 페리퍼리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증상이 적어서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게 큰 문제점입니다. 또 초기에 혈관, 림프관을 침범해서 원격 전이도 빠르다 그래요. 그리고 물론 아데노칼시노마도 담배를 피우면 더 잘 생기는 거는 맞는데 스모킹 히스토리가 없는 중년 여성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 암은 아데노칼시노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담배에 의해서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스모킹이 전혀 없는 여성에서 생기기 때문에 폐암인 거를 이제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조직학적으로는 오른쪽 사진처럼 뭔가 분비물들이 잔뜩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런 게 이제 아데노칼시노마이고, 여기서 나온 분비물 같은 것들이 기침할 때 섞여 나오면은 그런 건 브론코리아, tan colored fluid가 나오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요. 혈액으로 섞여 들어가면은 스롬보플레바이티스, 엔도카르다이티스 이런 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염증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제 GHRH 분비를 통해서 Hypertrophic Pulmonary Osteodystrophy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세포 폐암입니다. 역시 이제 Central Airway에서 생기는 거고요. 스모킹에 의해서 리스크가 크게 상승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직학적으로는
컬치스키 셀이라고 하는 뉴로엔도크라인 셀에서 오리진한 튜머인데요. 조직학적으로는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이 적은 핵만 꽉 차 있는 그런 세포로 보입니다. 증식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로컬 인베이전, 메타스테이시스 굉장히 금방 해버리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은 항암과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태생이 뉴로엔도크라인 셀이잖아요. 그래서 파라네오플라스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SIADH와 ectopic ACTH 요거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고요. USML에는 Lambert-Eaton myasthenic syndrome, LEMS, 그다음에 neoplastic meningitis 이런 것도 종종 meningitis, neoplastic encephalitis 이런 것도 일으키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국시 볼 때는 요거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다른 암이 폐로 전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콜론 캔서, 코리오카시노마, 윌럼 튜머 이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특히 이 윌럼 튜머를 기억해 두세요. 이게 국시에 한번 나왔어요. 소아 종양에 우리가 배우는 게 대표적으로 뉴로블라스토마와 윌럼 튜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뉴로블라스토마는 본메로의 메타스테이시스, 그 다음에 안구 침범, 눈 근처로 침범해가지고 거기가 시커멓게 보이는 라쿤 아이라고 하죠. 그게 흔하고 윌럼 튜머는 렁메타가 흔합니다. 요 국시에 한번 나왔으니까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로 전이한 암들은 특이한 임상 증상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보통 기침, 객혈 이런 이제 프라이머리 튜머와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엑스레이나 CT를 찍었을 때는 병변이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요게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많은 전이성 폐암은 근치적 치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프라이머리 튜머를 깔끔하게 수술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폐에 저기한 병소도 폐를 일부만 절제해가지고 다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게 일부이긴 한데 이런 경우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원발암과 전이암을 모두 수술로 제거하는 거. 이제 이거 전이성 간암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 얘기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원발암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일 메타라 가지고 크게 절제하지 않고도 전이암을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모두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시험에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암에서도 전이성 폐암에서는 수술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암이 이렇게 골치 아픈 병인데요. 이런 폐암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폐암은 일부 하이리스크인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마땅한 스크리닝 툴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체스트 CT를 찍었는데 거기서 병변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체스트 엑스레이 찍었는데 거기서 그냥 병변처럼 보이는 게 나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또는 폐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한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거기다 영상 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진단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폐에서 발견된 모든 병변을 다 폐암이라고 할 수도 없고 대체 어떤 병변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지 아니면은 추적 관찰만 해도 괜찮을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고립성 폐결절 이게 우연히 발견된 케이스에서 그 다음 월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의사 커뮤니티에도 종종 질문이 올라오는 어려운 내용이고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퍼시픽을 읽어보니까 좀 난잡하게 써있기도 하고 옛날 내용이 써있어서 그런지 기준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요. 제가 가능한 한 최신 레퍼런스를 보고 최로 그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걸 좀 여기다가 새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책에 적힌 거 무시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요약하자면 체스트나 아니면 CT를 찍어서 노듈 같은 게 나왔다. 그렇다면 기본은
이전 엑스레이 아니면 이전 CT와 비교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한 2년 정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추가 검사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요.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결절의 성상을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CT 결과에 따라서 추적 관찰만 하든지, 추적 관찰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CT로 추적 관찰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 검사, 바이옵시나 패스캔 가지고 암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누느냐? 그 기준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solitary pulmonary 노듈이란 4mm보다는 크고 30mm, 그러니까 3cm 이하인 노듈이 딱 한 개만 있을 때를 디스크립션 하는 용어입니다. 요 책에 6cm라고 나왔거든요. 퍼시픽에. 아닙니다. 3cm입니다. 생각해보세요. 6cm면 거의 새끼손가락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미 메스지 노듈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이미 민망한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3cm 이상으로 좀 작은 게 노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노듈이 이제 lung border, 그다음에 pleura 이런 거에 접해 있지는 않고 pulmonary parenchyme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하면서 림파데노파티, 아텔락타시스, 뉴모니아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게 감별이 안 되니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요거에 맞는 조건을 주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사진을 주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solitary pulmonary 노리는 걸 이미 알고 그거에 대한 월급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지 이게 solitary pulmonary 노들이 맞냐 아니냐 그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저기 노들이 있네? SPN이네. 이거 아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SPN은 비나인이긴 한데 그 런캔서가 워낙 암 중에서 사망률이 1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펄모너리 노듈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거는 뭐라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이게 암은 아닐까? 이렇게 좀 쫄리겠죠? 그래서 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CT라도 한번 찍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 CT에서도 애매하면 생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가이드라인 내용은요. 암과 암이 아닌 것을 어느 정도 구별해서 불필요하고 possibly harmful한 검사를 최대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 거. 동그란 레전이 한 개만 있느냐? 그리고 intrapulmonary. 그러니까 이제 pulmonary 요 사진처럼 이렇게 폐 안 가운데에 딱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폐 벽에서 이렇게 자란 것처럼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겠고요. 또 크기가 4mm에서 30mm 정도로 작으냐? 이게 SPN을 판별하는 이 세 가지가 SPN을 판별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기준을 두른 이유는요. 요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그 비나인 SPN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CT를 찍어가지고 라디에이션 노출을 하는 거 최대한 피하고 싶죠. 그리고 바이옵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인베이시브한 검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복잡하게 두고 그 검사를 추가로 할지 안 할지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나 아니면 CT에서 발견된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증상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병변을 solitary pulmonary 노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무조건 최근에 가능하면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찍은 엑스레이나 CT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사진이 있다면 그거랑 비교를 해보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다면 체스트 PA랑 레터럴도 비교해보고 CT를 찍었었다면 코로나 뷰, 엑시얼 뷰 둘 다 보면서 정말 이게 동그랗게 생긴 레전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 보기에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그 보기에 이전 영상과 비교
이런 게 있다면은 무조건 그거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 이미징 스터디가 있든지 이전 이미징 스터디를 한 게 없든지 아니면은 전행과 비교했을 때 없던 게 새로 생겼다. 그러면은 CT를 찍어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시도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은 2년 내로 찍은 엑스레이 또는 CT랑 비교고 그게 없든지 아니면 없던 게 새로 생겼든지 하면은 CT를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CT까지 찍었으면은 몰폴로지나 칼시피케이션, 내부의 네크로시스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냥 모양만 딱 보고 비나인인지 말그넌트인지 알 수 있다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바로 플랜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딱 봐도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의 소견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굳이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나인 칼시피케이션 문제들도 시험에 종종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이건 주로 이제 granulomatous disease나 아니면 하말토마에서 발견되는 소견들인데요. 우선 디퓨즈하게 이 사진처럼 결절 전체가 석회화된 경우 또는 central 그러니까 종양이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거의 정 가운데에 칼시피케이션이 된 경우 이런 게 보면 마치 소 누달 같다 해서 그 bullseye appearance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laminated 양파 껍질처럼 여러 개 층이 진 칼시피케이션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팝콘 모양으로 울퉁불퉁하게 칼시피케이션이 된 거. 요즘 좀 이따 보시면은 이게 뭐가 이게 팝콘 모양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 센트럴 같은 모양의 큼지막한 칼시피케이션이 요렇게 있을 때 그거 모양들을 합쳐가지고 마치 이제 울퉁불퉁한 팝콘 모양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무슨 팝콘 모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이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칼시피케이션은 아니지만 이제 메디아스타이널 윈도우에서 이제 가운데 전에 보이지 않던 까만 것들이 가운데에 보일 때 이제 여러분 CT에서 지방은 까맣게 보이잖아요. 덴시티가 떨어져서 이렇게 가운데에 까만 지방 방울이 껴있는 그것도 역시 비나인 하말토마의 소견입니다. 예시를 몇 개 봅시다. 왼쪽 위 사진을 보시면은 칼시피케이션 된 게 요 베스의 딱 정 가운데에 있죠. 이런 거를 Central Calcification Bullseye Appearance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비나인 그라인룰마의 소견입니다. 그 옆에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양파 껍질 모양의 Laminated Calcification인데 역시 Benign Healed Granuloma입니다. 요 세 번째 거는 보시면요. 크기도 좀 커 보이고 그리고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요 가운데에 딱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가쪽으로 치우쳤어요. 이런 거를 eccentric calcifi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말그넌시에서 보이는 칼시피케이션 소견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긴장해가지고 메디아스타이널 윈도우를 봤는데 사이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팻 방울이 까맣게 껴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롱 윈도우에서 봤을 때 경계가 굉장히 깨끗하게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비나인 하말토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사진들은 대표적으로 further investigation이 전혀 필요 없는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거 보시면은 역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울퉁불퉁하게 마치 팝콘이 펑 하고 터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거를 팝콘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역시 비나인 하말토마의 특징입니다. 다른 예시도 좀 볼게요. 자, 여기 A 보시면 어때요? 요 가운데에 요 덩어리 딱 가운데 칼시피케이션 있죠? Central 또는 Bullseye 칼시피케이션이고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B 종양 전체가 칼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C 여러 층으로 한 층, 두 층 이런 식으로 칼시피케이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D
팝콘 모양으로 울퉁불퉁하게 막 뻗어나가면서 클래시피케이션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모두 양성 종양의 특징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졸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게 발견되면은 그거는 비나인 하마토마 아니면 granulomatous disease의 특징이기 때문에 further investigation이 전혀 필요 없고 regular X-ray 또는 CT도 팔로우이 필요 없습니다. 네, 요 E는 보면은 좀 약간 경계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칼시피케이션이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좀 가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요. 이런 거는 말리그넌시의 소견이고요. 마지막 F. 크기가 좀 크고 역시 경계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동그랗지는 않죠. 그리고 딱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딴 쪽으로 쏠린 eccentric calcification 보이죠? 이런 것도 말리그넌시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전형적인 비나인 파인딩이 나오면은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거 굳이 필요 없고요. 그냥 비나인 granulomatous disease 아니면 하마토마라고 진단하고 레귤러 팔로우에 필요 없어요. 근데 애매한 케이스에서는 이게 과연 암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판단 기준이 대략 여기 5가지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요걸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리스크 캘큘레이터에 집어넣어서 이게 5% 이상이면은 intermediate risk, 그다음에 65% 이상이면 high risk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5%가 넘어가면은 low risk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 같이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거 캘큘레이터 돌려가지고 몇 %인지 파악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문제를 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한 개도 없든지 아니면은 좀 애매한 것만 보더라인으로 약간 될랑말랑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은 로우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딱 봐도 여러 개 해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하이 리스크구나. CT를 찍든 아니면 뭐 CT 팔로우업을 하든 아니면 바이옵시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가 검사를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막 애매하고 그런 거 잘 안 주고요. 누가 봐도 로우 리스크인 것과 누가 봐도 하이 리스크인 것을 주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막 걱정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애매한 거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판단은 첫 번째,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40세 아니면 45세 이상이면은 올드 에이지로 간주한다. 그에 비해서 20대나 30대의 폐암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스모킹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 특히 30감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끊은 지가 15년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 하이 리스크고요. 셋째, 크기가 6mm 이하면은 very low risk로 보는데 8mm 이상이면은 역시 하이 리스크로 봅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로케이션이 그 렁의 아래쪽보다는 렁의 위쪽에 있다? 그러면은 악성의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드의 마진. 모양이 예쁘게 경계가 뚜렷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울퉁불퉁 삐쭉삐쭉 막 주변을 침범하는 것처럼 보면은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있겠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뭐 사실 지금 크기가 어떨지는 잘 알 수가 없고 다른 리스크도 뚜렷하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뚜렷하게 제시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요건 어때요? 딱 봐도 약간 스피큘레이티드 된 모양으로 주변으로 막 인베이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이런 거 보고서 그냥 팔로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말그넌시 리스크가 있으니까 바이옵시를 하든 뭐 브론코스코픽 익셈을 하든 아니면은 뭐 바로 이제 서저리를 하든 뭐 그런 식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병변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other investigation을 해야 됐다 이런 거고 그 정확한 기준을 보면요. 6mm 이상의 작은 노들은요. 로우 리스크라면은 더 이상 팔로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로우 리스크 정리를 해드리면 크기가 6mm 이하로 작고 나이가 20대 30대로 젊고 딱히 스모킹 히스토리도 없고 경계도 뚜렷하고
그다음에 어퍼 로브에 위치하지 않은 것. 요런 거는 말리그너시 리스크가 매우 낮기 때문에 루틴 팔로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추적 관찰 중단해도 돼요. 이거 근거 수준 1, 권고 등급 A입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한 2년쯤 뒤에 CT 한번 다시 찍어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크기가 이렇게 작더라도 원래부터 인터미디어 또는 하이 리스크이면서 모양 자체가 약간 몰폴로지가 서스피셔스해 보인다. 그러면은 뭐 12개월 정도 뒤에 팔로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고 어려운 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다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외우시면 돼요. 크기가 8mm 이상으로 크고 다른 리스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 발견된 거는요. 3개월 만에 CT를 하든지 3개월 뒤에 CT에 팔로우를 해가지고 크기가 얼마나 크지는 걸 보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악성을 감별하기 위한 정확한 검사인 PET-CT 아니면은 티슈 샘플링 이런 거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는요. 그냥 Percutaneous Needle Biopsy PCNB나 아니면 Transbronchial Lung Biopsy TBLB로 생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크기가 2cm 이상으로 아주 크고 morphological feature가 악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추가 검사 없이 바로 수술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 보고 정리 한번 다시 합시다. 그 노란 음영이랑 빨간 음영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크기가 6cm 이상으로 작고 low 리스크인 사람 further investigation 필요 없습니다. 근데 크기가 8mm 이상으로 비교적 크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하이인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PET-CT나 아니면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크기가 2cm 이상으로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바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고 계시면요. 웬간한 문제는 거의 다 풀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왜 이렇게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방금 집어드린 거 요거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할 텐데 여러분 강의록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올릴 수 없는 그림판이라 가지고 제가 강의록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 노션 퍼머널러지 강의록에 보시면은 그 14번에 폐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폐암의 진단이라고 새끼가 하나 딸려 있어요. 그걸 누르셔서 조금만 위로 올려 보시면 도표가 두 개 있거든요. 플로우 차트가 두 개 있는데 왼쪽에는 흑백으로 간단한 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칼라로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의 칼라가 보기는 좋은데 너무 좀 복잡한 경향이 있고 기준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조금 달라요. 뭘 가지고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Inflationary Guideline이라는 걸 보고 만든 건데 이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랑은 무시하시고요. 왼쪽에 간단하게 나온 도표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Solitary Pulmonary Nodule이 발견되면 이전에 체스트 엑스레이 또는 CT랑 비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무조건 기본이고요. 예전에도 있었고 그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요. 그러면은 further testing 필요 없고요. 비교할 대상이 없다. 혹은 그동안 커졌다. 그러면 체스트 CT를 찍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CT상 여러 가지 몰폴로지가 여러 가지 피처가 전부 다 비나인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은 거기에는 뭐 CT 스캔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definitely 비나인인 거를 확인했으면 더 이상은 팔로우업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5% 이상의 말그너시 리스크가 있다면 보통은 바이옵시나 펫을 해서 말그너시 감별을 하고요. 크기가 크고 말그너시가 굉장히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바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또 시험을 많이 사진들을 많이 보세요. 딱 봐도 양성인 거, 딱 봐도 뭔가가 필요해 보이는 거 그런 거를 바로바로 감별해 내려면요. 사진을 많이 보시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럼 그렇게 CT까지 찍었으면 그 다음에 조직학적 확진이 필요하잖아요. 요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피부 쪽에서 뚫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브론코스코피로 안쪽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진단의 위치에 따라서 접근법을 조금 다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런 병변이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딱 봐도 렁의 좀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그 심장과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한 실루엣 사인이 포지티브인 병변이네요. 이제 요거를 레터럴 뷰와 CT로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저기 레프트 에이트리움과 병변 사이에 이렇게 뚜렷한 그 경계가 있는 이제 뭔가 떨어져 있다는 거를 요 사진을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여기 등 쪽에 이렇게 종양이 있는데 요거를 바깥쪽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쪽에서 브론코스코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 사진을 찍은 사람은 브론코스코피를 이용한 바이옵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근데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UCT 사진에 보니까 요 바이옵시에서 브론코스에서 굉장히 접근이 쉽게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아마 세컨드 메인 브론코스에서 갈라지는 뭐 그쯤인 것 같은데 그 에어웨이랑 굉장히 근접하게 이런 식으로 튜머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찌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트랜스브론키얼 렁 바이옵시를 했다 이런 겁니다.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등 쪽에서도 좀 척추 쪽에 많이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 쪽에는 뭐 피부도 약간 두껍고 신경이나 아니면 혈관 근육 이런 것도 지나가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론코스코피를 한 것 같은데 시험에는 이렇게 조금 애매한 케이스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작년에 제가 국시를 봤었다면, 작년 국시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저는 PCMB 골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가깝거든요, 여기랑.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시험에는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나오지 않고 약간 요 동그란 메스가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가운데 부분에.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TBLB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병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는 개인적인 프레퍼런스도 좀 있어가지고 브론코스코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약간 페리퍼리에 있더라도 그거를 병변을 브론코스코피로 떼내고 그런 게 조금 더 익숙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 누가 봐도 공감할 것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어느 정도 센트럴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뭐 여튼 이런 식으로 flexible bronchoscopy를 이용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병변을 직접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forcep을 이용해서 병변 약간 잡아 떼든지 아니면은 브러쉬로 그 메스 표면을 긁어내든지 아니면은 말을 해가지고 사이톨로지를 하는 방법으로 스페스맨을 얻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중심성 병변, 라지 에어웨이에 접혀있는 큰 병변들은 브론코스코피로 TBLB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Percutaneous Core Needle Biopsy, PCNB인데요. 이거는 몸 바깥에서 굵은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검체를 얻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흉벽에 매우 근접한 병변들을 CT 가이드로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검체를 얻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CT 가이드 바이옵시를 하는 모양을 보여준 건데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건 이건 바늘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스와 바깥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쪽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과정을 표현을 해놨어요. 사실 이 정도 큰 병변이면 트랜스브론키얼도 뭐 안 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PCMB를 했대요. 역시 이것도 시험에서는 아주 PCMB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병변을 주기 때문에 아주 페리퍼리에 있는 병변들을 보시면은 혹시 이런 거는 TBLB로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PCMB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디아스타이노스코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건 제가 시험에 나온 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픈 렁 리섹션. 이거는 여러 가지로 폐암이 거의 확실한 병변에서 크기도 작고 할 때, 크기도 작은 게 아니고 크기도 크고 그럴 때 굳이 바이옵시 할 필요 없이 바로 수술적으로 제거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검사 아무것도 없이 수술적 절제가 따로 노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나온다면은 뭐 CT, 바이옵시, 그다음에 그냥 바로 수술적인 제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죠? 기준이 가이드라인에 2cm라고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렁 캔서의 스크리닝은 이게 국시에서 나온 적은 없고 이게 CK 시험을 보다 보면은 가끔 일반 건강검진 같은 세팅을 주고 이 사람한테 권해야 할 검사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국시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조금 외워봅시다. Low dose CT 스캔, 그러니까 그 라디에이션 익스포저를 최대한 줄인 CT죠. 그게 현재까지 렁 캔서의 사망률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이는 걸로 증명된 유일한 검사 방법입니다. 이걸 1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고요. 어떤 사람한테서 하냐면은 그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이면서 담배 끊은 지 15년이 안 된 사람, 그리고 나이가 55세에서 80세 사이일 때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은 담배 끊은 지가 15년이 넘었다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로 전신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암이 진단되어도 수술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국시에서도 가끔 5대 암 검진을 답으로 고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런캔서도 어떤 상황에서 런캔서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한테 further investigation이 필요할지 그런 거를 내는 문제가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폐암의 병기 결정과 치료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즘 국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TNM 스테이징이 뭐냐 이런 단순함기 같은 문제 절대 안 나오고요. 병기에 따라서 세그멘텍토미를 하는지 로벡토미를 하는지 뉴모넥토미를 하든지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폐암에서는 아나토미컬 스테이징, 피지올로직 스테이닝 두 가지가 있는데 아나토미컬 스테이징은 TNM 스테이징을 얘기하는 거고 피지올로직 스테이닝은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즉 오퍼러빌리티, 1년차나 아니면은 인턴 되면 1년차들 오퍼러라고 하죠. 그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야 되는 검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걸 좀 기억해 둡시다. NSCLC든 SCLC든 폐기능 검사는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수술, RT 이런 거 하고 나면은 FEV1이 정상인의 40%는 돼야 되거든요. 40% 정상인의.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수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여 폐 기능 예측을 위해서 스파이로메트리를 하고요. 그리고 SCLC는 워낙 전이가 많기 때문에 브레인 MRI, 본 스캔, 본 메로 아스피레이션, 본 메로 바이옵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NSCLC의 TNM 스테이징에 대해서 제가 강의록에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교수님들이 펼쳐놓고 볼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밑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 정리해 놨는데 요 정도만 외우시면은 답이 수술 아니면 항암 방사선 이렇게 나왔을 때 항암 방사선을 찍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아시면은 충분해요.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첫 번째는 M0가 아닌 모든 경우 디스턴 메타스테이시스가 있든지
여기서 메타라 함은 반대쪽 렁에 퍼진 것도 포함입니다. 또는 malignant pleural effusion 아니면 malignant pericardial effusion이 있을 때 그 플루라나 페리카디움의 인베이전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거 자체로 수술이 불가능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면 T3이기 때문에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루라나 아니면은 저기 페리카디움에 이퓨전이 심하게 생길 정도다. 그렇다면은 M1 이상이 되는 거고 그때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또 림프노드 스테이지기 N0, N2 이상인 경우. 죄송합니다. 하품이 계속 나오네. 또 림프노드 스테이징이 N2 이상인 경우 이것도 꼭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N2라 함은 뭐냐? 메디아스타이널 림프노드, 그러니까 이제 하일룸을 넘어가가지고 메디아스타이넘에 있는 림프노드까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수프라스케플라 림프노드까지 퍼졌을 때, 그리고 렁 반대편까지 갔을 때, 렁 반대편에 그냥 침범하면은 M1이고, 그다음에 렁 반대편에 림프노드가 침범했으면은 N3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수술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하일룸까지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하일룸까지는 N1으로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넘어가지고 메디아스타이넘 안쪽으로 왔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T4. 역시 꼭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보통은 수술을 안 합니다. T4의 기준은 메디아스타이넘을 침범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튜머와 카라이나의 거리가 채 2cm가 안 됐을 때, 또는 이제 트라키아나 이소파거스를 이미 침범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또는 에스프리시 신드롬처럼 large vessels를 이미 침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메디아스타이넘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T4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hoarseness, recurrent laryngeal nerve를 침범해가지고 목이 쉬었을 때도 포함입니다. 그 책에 praying nerve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praying nerve는 T3에 들어가가지고 왜 수술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praying nerve는 숨쉬기가 힘들지 목소리가 쉬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T3 들어가니까 요거는 수술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호너 신드롬. 요거는 이제 sympathetic nerve chain을 침범한 거잖아요. sympathetic nerve chain vertebra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침범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메디아스타이넘이나 버티브라를 이미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T4로는 수술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CLC의 스테이징인데요. Limited Stage, Extensive Stage로 이렇게 심플하게 나눕니다. 둘 다 일반적으로는 수술은 안 하고 키모가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RT가 가능하면 RT를 하는데요. 그 종양이 아주 작은데 정말 재수 좋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일찍에 발견을 했다. 그렇다면은 한 20명에 1명 정도 그런 사람은 수술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수술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리미티드 스테이지라 하면 그 튜머가 하나의 RT 필드에 모두 들어오느냐 그거를 리미티드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이때는 키모와 RT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커지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RT 필드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종양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RT를 할 수가 없어요. 렁은 RT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RT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렁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흔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종양은 RT 안 하고 키모만 합니다.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익스텐시브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 가능 여부, operability를 보는 게 physiologic staging인데, 여기서도 역시 수술이 아예 불가능한 조건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이내로 심근경색 온 경우, 아니면 원래부터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이 있을 때 당연히 수술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수술 후, 그러니까 포스트-옵으로 예측되는 expected FEV1이나 아니면 DLCO가 정상인의 40%가 안 된다. 역시 이럴 때도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다. 폐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뭐 수술을 해도 환자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폐 수술이 가능할지
그리고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그걸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FEV1입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도 FEV1이 40% 미만이면 수술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외과 총론 부분에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징한 폐암을 치료하는데 여기 뭐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 외우시느라 너무 애쓰실 필요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NSCLC의 수술 금기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TNM 스테이지상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피지올로직 스테이징상 안 되는 거, 즉 원래부터 오퍼러빌리티가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말씀드렸죠? 그거 요 페이지에 나온 내용 정도만 응용해가지고 문제 푸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리에이티브 RT랑 키모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록에 아데노칼시노마에 대한 여러 표적 치료제를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인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적어놨거든요. 역시 이거 뭐 내과 실습 때 교수님이 물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수님이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표적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게 특히 제피티닙, 이레사 이게 굉장히 의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단계를 차지하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유용해요. 그리고 또 폐암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의사 되고 나면 주변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교수님이 우리 이 교수님이 이번에 이런 약을 비급여로 좀 권유를 하던데 너무 비싸가지고 맞을지 안 맞을지 걱정된다. 이런 거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이 일단 있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안 쪽팔리게.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좀 유용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일반적으로는요, 폐암에서 키모는 어떻게 하냐면은 플라티넘 베이스드 키모테라피를 시행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스플라틴 여기다가 에토퍼사이드 같은 그런 약을 에토퍼사이드 아니면은 뭐 파크리탁셀 이런 계통을 많이 쓰고요. 이런 걸 이제 시스플라틴에 꼭 들어가기 때문에 플라티넘 베이스드 키모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NSCLC든 SCLC든 뭐 세포독성 항암제는 다 비슷하게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CLC에서 뭐 키모를 뭘 하고 뭐 RT를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폐암 이렇게 마쳤네요. 오늘도 조금 길었는데요. 역시 끊으려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오늘 했던 내용들 그 전반부에 했던 내용이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유용한 내용들이니까 거의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 뭐 TNM 스테이징 뭐 치료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푸시고 복습 꼭 하시고요. 저는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폐색전증후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